숨막히는 정막이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가 집약된 YJ그룹 강지훈 회장의 저택을 지배했다. 천장에 값비싼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조차 이 거대한 석조 저택의 냉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 대신 오래된 절망과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최고급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및 영양 전문가로 불리던 백발의 의사가 모욕감으로 붉어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물러났다. 그의 뒤로 무균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겁에 질린 채 흩어졌다. 서재 중앙 거대한 티크나무 책상 뒤에 서 있는 강지훈 회장은 분노로 어깨를 들썩였다. 그는 YJ그룹을 피도 눈물도 없는 결단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 7살배기 아들 강민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쓸모없는 것들. 그저 밥 한 숟가락 먹이지 못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저택 별채, 병실처럼 개조된 아이의 방이 보였다. 방 안은 세상의 모든 값비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주인인 강민우는 방구석의 가장 어두운 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앙상하게 마른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텅 빈 눈으로 벽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48일 전 저택의 수영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 이후 아이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열흘 전부터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에게 아들은 후계자였고 후계자가 망가지는 것은 그의 완벽한 제국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 집사가 낮은 자세로 들어왔다. 그는 강 회장 일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이 폭풍 같은 주인의 분노 앞에서는 언제나 초라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방금 면접자가 한 명 더 도착했습니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국내 최고를 불렀는데도 실패했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를 또 들인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J 메디컬 센터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박 집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송구합니다만 이 사람은 병원 추천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설상담센터 소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천서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거식증과 시민성 실어증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몇 건 있다고 합니다. 사설? 장난하나. 강지훈이 버럭 소리쳤지만 박 집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딱 1시간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강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는 턱짓으로 승낙을 표시했다. 잠시 후 이서연이 서재로 안내되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에 비친 여자는 실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의사 가운도 값비싼 정장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면바지에 낡아 보이는 카디건을 걸치고 어깨에는 천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보다 더 어려 보이기도 혹은 피로에 지쳐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서재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강지훈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다렸다. 당신이 이서연 씨라고. 강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 아들 상태는 들었겠지. 시간 낭비는 질색이야.
저 아이 입에 밥을 넣고 말을 하게 만들어. 성공하면 원하는 건 뭐든 주지. 실패하면 다시는 이 업계에 발붙일 생각 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이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강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해? 당장 시작하지 않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조건? 감히 나에게 조건을 걸어? 첫째, 제가 민우군의 방에 있는 동안 회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아이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부 반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아들을 보지 말라고? 당신을 어떻게 믿지? 이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읽을 수 없었다.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우군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아이에게 숨 쉴 틈을 주셔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이 당돌한 여자를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모니터 속에서 미동도 없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마지못해 손을 들어 박 집사에게 명령했다. 모두 꺼. 하지만 별채 입구는 봉쇄해. 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면 즉시 보고해. 이서연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니라 민우의 방이었다. 박 집사의 안내를 받아 별채에 도착하자 방금 전 소동을 일으켰던 의료진의 흔적이 복도에 널려 있었다. 이서연은 그것들을 무심히 지나쳐 민우의 방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방 안의 값비싼 장난감이나 최첨단 의료기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구석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에게만 향했다. 민우는 침입자의 등장에 더욱 몸을 움츠렸고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서연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문에서 가장 먼 창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10분, 20분이 지났다. 강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꺼진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아이가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우는 처음 겪는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전의 어른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팔을 잡아 끌거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주사기를 들이댔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아이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서연은 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색깔도 입히지 않은 단순한 모양의 나무 블록 몇 조각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그것들을 늘어놓고 아주 느린 속도로 혼자 쌓기 시작했다. 딱, 딱, 나무 블록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둔탁했으며 어딘가 안정감을 주었다. 민우의 굳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서연은 블록을 쌓다가 일부러 무너뜨렸다. 와르르, 그리고 다시 천천히 쌓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함께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놀이에 집중했다. 민우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지만
몸을 움츠렸던 자세가 조금 풀렸다. 아이는 저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블록놀이를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과 작은 그릇 2개, 숟가락 2개를 꺼냈다. 그녀는 보온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아주 옅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자극적이지 않은 갓 지은 쌀의 냄새였다. 그녀는 2개의 그릇에 똑같은 양의 흰죽을 담았다. 그것은 어떤 고명도 올라가지 않은 그저 곱게 간 쌀로 쓴 속미음이었다. 그녀는 한 그릇을 자기 앞에 놓고 다른 한 그릇은 자신과 민우의 중간쯤 되는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서연은 자신의 그릇에 담긴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아주 맛있다는 듯이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따뜻한 음식이 주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의 배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꼬르륵. 아이는 굶주려 있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공포가 굶주림을 억누르고 있었다. 민우는 저 여자가 자신에게 죽을 들이밀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을 다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놓인 나머지 한 그릇의 죽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초대였다. 민우의 시선이 구석의 벽에서 떠나 바닥의 흰 그릇에 고정되었다. 아이의 마른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이서연은 그릇을 치우지 않고 다시 창가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마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녀는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강요도 회유도 없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 민우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먹고 싶다는 본능과 세상을 거부하는 공포 사이의 싸움. 시간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갔다. 바로 그때 그 어떤 의료진도 강지훈의 협박도 해내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우의 앙상한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떨리며 앞으로 뻗어나왔다. 아이는 웅크린 자세를 풀고 네 발로 기듯이 조심스럽게 그릇을 향해 다가갔다. 아이는 그릇 앞에서 망설였다. 독이라도 든 것처럼 두려워했다. 눈을 감고 있던 이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스쳤다. 민우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숟가락 끝으로 죽을 펐다. 아이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입술 사이로 흰죽이 들어갔다. 아이는 꿀꺽 하고 죽을 삼켰다. 그것은 지난 열흘간 아이의 목을 통과한 첫 번째 음식이었다. 별채 입구에서 몰래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집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자신의 손등을 깨물었다. 그는 즉시 주군에게 달려가 이 기적을 보고했다. 강지호는 서재에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꺼진 모니터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민우가 밥을 먹었다는 소식은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비처럼 퍼져나갔다.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저택의 사용인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안도의 속삭임이 오갔다. 박 집사는 주방으로 달려가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요청했던 가장 깨끗한 물과 유기농 쌀을 따로 챙겨두라고 신신당부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거대한 저택에 아주 작은 파문이인 것이다. 하지만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이서연은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가 첫 숟가락을 뜬 이후 아이가 스스로 그릇을 비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아이는 숟가락질이 서툴렀고 먹는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하지만 이서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가 자신의 속도대로 세상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을 지켜주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YJ 그룹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YJ전자의 사장단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혁신입니까? 경쟁사 제품을 베낀 아류작에 YJ 로고만 박아놓고 이것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기에 충분했다. YJ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원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RD 부문장 해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본인들의 책상도 빼야 할 겁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숙청. 그것이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에게 회사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임직원은 소모 가능한 말에 불과했다. 그가 막 냉혹한 선고를 마치고 돌아서려 할 때 개인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박 집사의 긴급 보고였다. 민우가 밥을 먹었다고?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어제의 그 당돌하고 볼품없던 여자가 국내 최고라던 의료진이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 나가. 사무실에 혼자 남은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만족감보다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결과를 중시했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의 결과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불쾌했다. 이서연, 대체 어떤 여자지? 그는 어제 그녀가 내걸었던 조건들을 떠올렸다. 카메라를 끄라는 요구. 그것은 자신의 통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후계자가 망가진 장난감처럼 방치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도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의 정문을 통과해 별채 앞에 멈췄다. 박 집사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는 조금 전죽 한 그릇을 다 비우시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강지훈은 고개만 끄덕일 뿐 박 집사의 흥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별채의 복도를 걸었다. 어제 자신이 명령에 꺼버린 복도의 CCTV 카메라 렌즈가 검은 눈동자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완벽한 통제를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민우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강지훈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주 낮고 부드러우며 단조로운 톤으로 무언가를 읽어내려가는 소리.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박 집사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명령하고 소리 없이 문을 조금 더 밀어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커튼이 조금 거쳐 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이서연은 아이의 침대에 걸터 앉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아이와 같은 눈높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동화책을 펼쳐들고 감정을 씻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로 곰 3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우, 아이는 더 이상 방구석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이서연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였지만 고개는 그녀의 손에 들린 동화책을 향해 있었다. 민우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48일 만에 처음으로 아이다운 모습이었다. 이서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문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강지훈 회장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강지훈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안도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공포였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 화장기 없고 평범하며 심지어 약간 지쳐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다. 10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YJ 그룹에 인수되기 직전의 작은 바이오 연구소. 한 남자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내 연구만은 살려주시오. 이건 내 평생에. 그는 그 남자를 기억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연구원. 위암 표적 치료제에 대한 획기적인 특허를 보유했던 바이오제닉스의 대표 이진혁. 강지훈은 그 기술이 필요했다. 그는 법과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진혁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부도 처리한 뒤 헐값에 인수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진혁은 자신의 연구실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경영 실패로 인한 비관 자살로 처리되었다. 강지훈은 그렇게 YJ 바이오의 초석을 다졌다. 문제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조문객이 없는 횡한 장례식장. 강지훈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곳에 들렀다. 그때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깡마른 몸으로 서서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증오와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린 소녀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지독한 시선.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때 그 소녀의 얼굴, 그 눈빛. 세월이 흘러 피로감이 더해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 저 깊고 고요한 눈동자. 강지훈의 뇌가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진혁의 딸, 이서연. 저 여자는 이서연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딸이 지금 자신의 저택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옆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도 실패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사설 상담 센터에 이름 없는 치료사가 나타난 것은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강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YJ 그룹의 제왕,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가 지금 이 볼품없는 여자 앞에서 전율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 그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을 향해 10년 전의 망령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얼굴에 스치는 경악과 살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우에게 책을 읽어주던 그 톤 그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평온했다. 회장님,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는 건 민우 군에게 좋지 않습니다. 강지훈의 뇌리에 꽂힌 이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것은 10년 만에 듣는 망령의 속삭임이자 그의 완벽한 성벽에 울리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가면 같은 무표정을 얼굴에 씌웠다. 당돌하군. 네가 누군지 알고.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강민우였다. 아버지가 뿜어내는 살기와
그 살기가 향하는 유일한 안식처인 이서연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아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즉시 강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우에게로 몸을 돌렸다. 민우야,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고 안정적인 톤으로 돌아갔지만 아이의 공포는 멈추지 않았다. 민우는 방금 먹은 죽을 거칠게 바닥에 토해내기 시작했다.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구토가 아니었다. 아이는 발작적으로 몸을 뒤틀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자신의 얇은 팔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48일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퇴행 증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민우야, 강지훈이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다가가려 소리쳤다. 하지만 이서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불꽃이 튀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명령조였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회장님이 이 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위협을 느낍니다. 아드님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장 나가세요. 이서연의 외침은 강지훈의 분노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자해하는 모습과 10년 전 그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여자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결국 이를 갈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 방에서 쫓겨나는 굴욕. 그는 문을 거칠게 닫고 나오며 복도에 울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박 집사, 당장 최 이사를 불러. 지금 당장. 강지훈의 고함이 저택 복도를 울렸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이서연은 괴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인 민우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1시간 뒤 YJ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강지훈의 수족인 최진혁 이사가 서재에 도착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이진혁의 처리를 강지훈의 지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장본인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 이사, 자네 10년 전 이진혁 건 기억하나? 강지훈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이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바이오제닉스 말씀이십니까?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남았어. 강지훈은 모니터를 틀었다. 지금은 신호가 끊겨 검은 화면만 나오고 있었다. 이진혁의 딸, 이서연, 그 여자가 지금 저 별채에 민우 곁에 있어. 최 이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럴 리가. 당시 모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 후로 그 평범한 대학생이 내 아들 밥을 먹이고 있어. 국내 최고 의사들이 실패한 일을 해냈다고.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복수하러 온 거다. 당장 저 여자를 뒷조사해. 지난 10년간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 처리라 하시면. 민우 도련님은 어쩌시고요? 최 이사의 지적은 냉철했다. 보셨잖습니까? 도련님은 저 여자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이 문제였다. 민우가 그 여자를 방패로 삼고 있었다. 젠장. 강지훈은 술병을 집어들어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그럼 통제해. 저 여자가 별채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해.
저 여자가 숨 쉬는 것조차 내 허락을 받게 만들어. 그리고 민우가 저 여자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그때가 저 여자의 명줄이 끊어지는 날이다. 최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사고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지훈은 멈칫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수영장 발판이 미끄러져서 혹시 모르니 재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강지훈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알아서 해. 한편 별채 안에서는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이서연은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지쳐 잠든 민우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가늘게 흐느꼈다. 이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알아볼 것을 예상했다. 아니, 그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가 그토록 쉽게 민우의 마음을 연 것은 단순히 뛰어난 치료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강지훈과 그 주변을 연구했다. 그녀는 민우가 감시와 강압에 질식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유일하게 자유를 준 사람이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합법적으로 들어왔고 민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잠든 민우의 곁을 떠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 곳곳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강지훈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 이서연의 행동 반경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녀는 별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식사는 박 집사가 직접 가져다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서연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 외에 놀이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축소해 놓은 듯한 복잡한 블록 쌓기를 하거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정보를 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민우를 돌본다는 핑계로 별채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전선, 환풍구, 오래된 서류들. 그녀는 이곳이 민우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머물던 곳임을 알았다. 단서는 분명 이 안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또한 강지훈이 보낸 감시자들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박 집사에게 민우 군의 정서 안정을 위해 햇볕이 필요합니다. 또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요청은 민우를 위한 것이었기에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에 1시간 경호원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민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녀는 정원을 걸으며 저택 본관의 구조, CCTV의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 거대한 감옥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민우와 함께 정원의 온실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본관에서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최 이사가 붙어 있었다. 최 이사는 이서연을 평가하듯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이서연의 손을 잡고 있던 민우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이는 최 이사를 본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확장되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반응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은 불안과 압박감이라면 저 남자에 대한 것은 생존 본능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민우는 이서연의 등 뒤로 숨으며 비명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민우를 안아들고 몸을 돌려 최 이사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우의 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저 남자 최진혁 이사와 관련이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처리했던 바로 그 남자가 최 이사를 향한 강민우의 병적인 공포. 그것은 이서연에게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확신을 주었다. 아이의 사고는 저수지의 거대한 댐에 난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그 뒤에는 YJ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의 급류가 갇혀 있었다. 이서연은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민우를 진정시킨 후 별채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회전했다. 최진혁, 강지훈의 그림자이자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집행한 남자. 그가 왜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었는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강민우는 최진혁이 저지른 혹은 강지훈이 지시한 또 다른 범죄의 목격자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전략을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저택의 구조와 강지훈의 감시망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48일 전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치료사라는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박 집사를 통해 강지훈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강지훈은 마지못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경멸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서연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민우군의 트라우마는 특정 장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냉정함을 유지했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 즉 수영장으로의 단계적인 노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영장. 거긴 폐쇄했어. 아이에게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겠다고? 기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극복하게 도와야 합니다. 물론 저 혼자 가겠습니다. 민우군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장소의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아들 몰래 무언가 다른 짓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치료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최 이사에게 눈짓했다. 최 이사가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회장님의 자산입니다. 최 이사님이 동행하며 저를 감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서연은 오히려 최 이사의 동행을 받아들였다. 저택의 실내 수영장은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물은 모두 빠져나가 바닥을 드러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감돌았다. 이서연은 마치 현장 감식반처럼 수영장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최 이사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CCTV는 없었습니까? 이서연이 물었다. 사적인 공간입니다.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가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그날 아이가 미끄러졌다는 발판은 어디죠? 최 이사가 수영장 모서리에 타일 바닥을 가리켰다. 청소 직후라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뛰어다니다가 발이 빗나갔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는 사고였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수영장 반대편 관리실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었다. 저곳은 무엇이죠? 기계실입니다. 그날 저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최 이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저 문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면 그것이 트라우마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서연의 집요함에 최 이사는 짜증이 난다는 듯 문으로 다가가 거칠게 열어젖혔다. 보시다시피 펌프와 필터뿐입니다. 이서연은 기계실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둡고 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아주 옅은 냄새, 쇠 냄새와 희미한 혈향. 그녀는 속으로 전율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수영장을 나섰다. 최 이사는 그녀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민우는 수영장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기계실에서 벌어진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냄새.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맡았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녀가 별채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의 가장 나이 많은 사용인이자 주방을 총괄하는 오 집사였다. 그녀는 강지훈 일가의 3대를 모신 산증인이었지만 언제나 입을 무겁게 닫고 그림자처럼 지내는 인물이었다. 이 선생님. 오 집사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갓진 따뜻한 수건을 건넸다.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식입니다. 그녀의 눈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어떤 종류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수건을 받았다. 그때 오 집사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며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서연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 집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부디 우리 도련님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이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날짜 하나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48일 전 김진우 기자. 이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머릿속의 정보를 조합했다. 김진우. YJ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리고 그는 48일 전, 즉 민우가 사고를 당하던 바로 그날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우는 김진우 기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장소는 아마도 수영장 기계실. 최 이사가 그 살인을 집행했고 강지훈이 그것을 지시했다. 오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지금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 것이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저택 전체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박 집사가 다급한 얼굴로 별채로 뛰어들어왔다. 이 선생님,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이서연이 재빨리 태블릿을 확인했다. 익명의 경제지에서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YJ그룹 후계자 확인되지 않은 사설 치료사에게 감금, 상태 악화 의혹.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이서연을 검증되지 않은 돌팔이로 몰아세웠고 그녀가 민우를 독점하며 외부 의료진의 접근을 차단해 아이의 상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암시했다. 이것은 강지훈의 경고였다.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무언가를 캐내려 하자 즉시 그녀의 사회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려 한 것이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YJ그룹의 이사 몇몇이 강지훈에게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저택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사태를 이용해 이사들 앞에서 이서연을 쫓아낼 명분을 만들려 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본관 응접실로 오시랍니다. 이사님들도 와 계십니다. 박 집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불법 의료 행위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이서연은 그러나 놀랍도록 침착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지금 바로 YJ 메디컬 센터가 아닌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박원철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스승입니다. 제가 민우 군의 주치의로 초빙하겠다고 지금 당장 왕진을 와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박 집사는 당황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회장님의 이사들을 부른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 권위자의 소견을 듣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겠지요. 민우 군을 위해서라면 회장님도 거절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서연의 전략은 강지훈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이 여론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면 그녀는 권위를 이용해 맞받아칠 참이었다. 그녀가 본관 응접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지훈은 분노에 찬 피해자처럼 앉아 있었고 두 명의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회장님, 후계자 문제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서연입니다. 이서연이 당당하게 응접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초라한 카디건 차림이 아닌 박 집사가 미리 준비해준 깔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민우 군의 현 상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이 그녀를 쏘아붙였다. 감히 네가 여길, 당장 저 여자를. 잠시만요, 회장님. 이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사님들께서도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기사에는 제가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나왔더군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응접실 중앙 테이블에 놓았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바로 어제 민우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먹고 이서연이 읽어주는 동화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악화된 모습입니까? 48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타인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민우가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다는 보고만 받았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저 영상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이서연이 강지훈의 감시를 피해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것이었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 한 이사가 외쳤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아동심리 최고 권위자이신 서울중앙병원 박원철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지금 저택으로 오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민우 군을 진단하시고 제 치료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강지훈은 덫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었다. 그가 여기서 박원철 교수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사의 내용처럼 무언가를 숨기거나 아들의 치료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좋습니다. 강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박 교수님의 판단을 들어보지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치료 방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응접실을 나오며 창밖으로 막 저택 정문에 도착하는 박원철 교수의 차를 보았다. 강지훈의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박원철 교수의 등장은 YJ그룹 저택에 얼어붙은 공기를 일시적으로 해동시켰다. 그는 강지훈의 부나 권력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학자로서의 독보적인 권위와 연륜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서재가 아닌 민우의 별채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기를 고집했다. 강지우는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못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박 교수는 별채에 들어서자마자 이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오랜 스승이었다. 10년 전 촉망받던 의대생이었던 그녀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런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장소에서 자신과 재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랜만이구나, 서연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은 짧게 인사했다. 지금은 사적인 감상을 나눌 때가 아니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구석에서 그들을 경계하며 바라보는 강민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진료는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이서연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서연은 바닥에 앉아 나무 블록을 꺼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익숙하게 그녀의 맞은편으로 다가와 앉았다. 박 교수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지켜볼 뿐이었다. 1시간이 흘렀다. 박 교수는 조용히 별채를 나와 본관 응접실로 돌아왔다. 강지훈과 이사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서연 선생의 치료 방식은 완벽합니다. 아니, 제가 아는 그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보다 뛰어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게 무슨... 민우군의 상태는 단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닙니다. 아이는 선택적 함구증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아이의 그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완전한 동의하에. 박 교수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에게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이 선생을 떼어놓는다면 아이는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선고였다. 강지훈이 퍼뜨린 기사는 박원철 교수의 권유에 의해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이사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질책의 눈초리로 강지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후계자를 위험에 빠뜨린 비정한 아버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선생의 치료를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서연의 지위는 역설적으로 강지훈의 함정 덕분에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잠시의 유예에 불과함을 알았다. 강지훈은 이제 그녀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되자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김진우 기자와 수영장 기계실이라는 두 개의 단서를 하나로 엮을 열쇠가 필요했다. 그 열쇠는 바로 강민우의 다친 입속에 있었다. 아이는 단순한 트라우마 환자가 아니었다. 끔찍한 비밀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린 세상에서 가장 어린 증인이었다. 이서연은 이제 아이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치료의 방향을 바꿨다. 더 이상 음식이나 언어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 치료와 상징 놀이를 도입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여러 가지 색깔의 찰흙을 가져다 주었다. 민우야, 우리가 사는 집을 만들어 볼까? 아이는 주저했다. 하지만 이서연이 먼저 저택의 본관을 서툴게 만들기 시작하자 아이도 조심스럽게 찰흙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이 지내는 별채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원도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수영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멈췄다. 아이는 그곳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이서연은 강요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녀는 아이가 만든 찰흙 모형을 치우지 않고 방 한쪽에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였고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강지훈과 최 이사의 감시는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박 교수의 경고 때문에 별채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서연은 자신이 보내는 모든 요청 서류, 심지어 식자재 목록까지 최 이사의 검토를 거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거센 비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두드렸다. 민우는 천둥 소리에 잠을 깼다. 아이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다. 이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달랬다. 괜찮아, 민우야. 그냥 비 오는 소리야. 하지만 아이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48일 전 그날의 기억을 자극하는 무언가였다. 이서연은 지금이 그 자물쇠를 열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켰다. 그리고 바닥에 큰 전지를 펼쳤다. 그녀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물감을 꺼내 손가락으로 찍었다. 민우야, 우리 민우를 무섭게 하는 괴물을 그려볼까? 괴물을 종이에 가둬버리는 거야. 아이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먼저 검은색 물감으로 거칠게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무서운 바람이야. 후. 그녀의 행동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놀이처럼 보였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우도 해볼래? 가장 무서운 색깔로. 이서연이 붉은색 물감을 아이 앞에 내밀었다. 민우는 망설였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붉은 물감을 찍었다. 처음에 아이의 손길은 망설였다. 하지만 곧 억눌려 있던 공포가 터져나오듯 손가락이 종이 위를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혼돈이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뒤엉켜 폭발했다. 이서연은 아이의 손을 멈추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격렬하게 손을 휘젓던 민우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아이는 특정한 형태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검은색으로 네모난 상자를 그렸다. 어두운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붉은색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을 그렸다. 아이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아이는 쓰러진 형상 위에 훨씬 더 크고 검은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상을 그렸다. 그것은 서 있었다. 쓰러진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민우는 그림의 한쪽 구석으로 손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웅크린 사람의 형상을 그렸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람과 끔찍한 사륙의 현장 사이에 아이는 문틈을 상징하는 두 개의 선을 그었다. 수영장 기계실, 쓰러진 김진우 기자, 그를 내려다보는 최 이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틈으로 목격한 강민우. 아, 민우의 입에서 소리 없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아이는 눈을 뒤집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이서연의 품으로 쓰러졌다. 아이는 충격으로 기절한 것이다. 이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어린아이가 지난 48일간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사고가 아니었다. 목격이었다. 아이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것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가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직후에 최 이사에게 붙잡혔을 것이다. 네가 만약 이 일을 말하면 너도 저렇게 만들어주겠다. 아이의 함구증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서연은 기절한 민우를 침대에 눕히고 아이가 그린 그 끔찍한 증거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녀는 이제 열쇠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 민우는 저택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강지훈과 최 이사는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증인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폭풍의 눈.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는 민우가 그린 붉고 검은 그림만큼이나 혼돈스러웠다. 최 이사는 굳은 얼굴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이서연이 수영장 기계실을 유독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민우 도련님의 미술 치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서연이 폐기하려던 종이 뭉치에서 몰래 빼돌린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조각난 그림.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검은 형체와 붉은 얼룩이 보였다. 강지훈의 뇌가 모든 것을 연결했다. 이서연, 이진혁의 딸, 김진우 기자의 죽음, 수영장 기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자신의 아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다. 젠장. 강지훈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김진우 그놈. 죽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했지. 내 목소리가 담긴 협박 녹음 파일. 그걸 마이크로 SD카드에 숨겼다고 했어. 우린 그걸 찾지 못했다. 그의 눈이 편집증적인 공포로 번뜩였다. 이서연, 그 여자가 지금 저택 안에서 그 카드를 찾고 있는 거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서연은 더 이상 유용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YJ 그룹의 심장에 밝힌 시한폭탄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내일 아침, 그 여자가 치료 산책을 나갈 때 손을 써. 최 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3번 게이트 근처가 사각지대입니다. 덤프 트럭으로. 그래, 깔끔하게 처리해. 강지훈이 말을 잘랐다. 최 이사가 잠시 망설였다. 도련님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강지훈은 창밖에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망가진 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불의의 사고야. 불안정한 아이가 치료사를 끌고 도로로 뛰어들었고 그걸 피하려던 트럭이 덮쳤다.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애도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 그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부수적인 피해를 감수할 터였다. 내일 아침 8시다. 실수 없이 준비해. 그들의 밀담이 오가는 시각, 별채에서는 오 집사가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왔다. 그녀의 얼굴은 폭풍우에 젖은 낙엽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나르던 중 본관 복도에서 최 이사가 전화로 내일 아침 8시 3번 게이트 덤프 트럭 첨이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강씨 일가에서 40년을 일했다. 강지훈의 아버지도 모셨고 강지훈이 태어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저택에 충실한 하인이 아니었다. 오 집사는 별채 문을 잠갔다. 이서연은 그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시죠? 오 집사는 쟁반을 내려놓고 이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당신과 도련님을 죽일 겁니다. 오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트럭 사고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노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민우까지 함께 제거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에게 아들은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처리 대상일 뿐이었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오 집사가 간절하게 말했다. 이서연의 머리가 F1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처럼 회전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8시 그들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이 폭풍우가 그들의 유일한 어모였다. 오 집사님, 혹시 저택 밖으로 나가는 다른 길을 아십니까? 오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사들이 쓰는 작은 서비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와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제 낡은 트럭입니다. 정문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 세워두었습니다. 제발, 우리 도련님을. 이서연은 그녀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됐습니다. 어서 가세요.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본관 쪽 비상벨을 울리겠습니다. 이서연은 잠든 민우를 흔들어 깨웠다. 아이는 비몽사몽간에 불안해했다. 민우야. 지금부터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재밌는 숨바꼭질을 할 거야. 내가 이길 때까지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민우는 이서연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님을 깨닫고 겁에 질렸지만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은 아이에게 가장 두꺼운 옷을 입히고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민우가 그린 그 증거 그림을 자신의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그녀는 오 집사가 준 번호폰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민우를 안아들고 별채의 뒷문을 열었다. 폭풍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바로 그때 저택 본관 쪽에서 희미하게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집사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저택의 경호원들이 술렁이며 본관 쪽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야. 이서연은 자신이 매일 산책하며 파악해 두었던 CCTV의 사각지대, 낡은 온실 뒤편의 담장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과 진흙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한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10년 묵은 진실이 함께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담장 끝에 작은 서비스 게이트에 도착했다. 오 집사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맞았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그들의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기 누구야? 본관의 소동이 가짜임을 알아챈 경호원이 순찰을 돌다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붉은색 경보등이 저택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민우를 끌어안고 저택 밖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2블록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리고 거기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작은 유틸리티 트럭이 서 있었다. 그녀가 막 문을 열고 민우를 조수석에 밀어 넣었을 때 골목 입구로 검은색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번뜩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최 이사였다. 그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시동, 제발. 이서연의 손이 떨리며 열쇠를 돌렸다. 낡은 엔진이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거친 시동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최 이사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리며 총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트럭은 타이어 타는 냄새를 내뿜으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검은 세단들이 즉시 그 뒤를 따랐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의 심야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최 이사의 차는 고성능 세단이었고 이서연의 트럭은 낡은 고물이었다. 거리는 금방 좁혀졌다.
최 이사의 차가 트럭의 뒷공무니를 거칠게 들이받았다. 트럭이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었다. 민우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괜찮아, 민우야. 꽉 잡아. 이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번호폰의 통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다. 그녀는 이 추격전이 시작되기 직전 단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윤석환 검사. 10년 전 아버지의 사건을 유일하게 자살로 결론 짓지 않았던 강직한 검사였다. 그녀는 그와 몰래 접촉해왔다. 들리십니까, 검사님. 지금 YJ그룹 최진혁 이사가 저와 증인을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럭의 스피커폰으로 소리쳤다. 어디입니까? 이서연 씨.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은 핸들을 격렬하게 꺾어 한강으로 향하는 다리 위로 올라탔다. 마포대교. 그들이 저를 강으로 밀어버릴 작정입니다. 최 이사의 차가 다시 한번 트럭을 들이받았다. 트럭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빗속에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최 이사가 이서연 쪽으로 걸어오며 비웃었다. 불쌍한 이진혁의 딸. 내 아비처럼 강물에 처박아 주마. 그가 트럭 문을 열어젖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리의 양쪽 끝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찰 수사 차량과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다리의 양방향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쏟아지는 불빛과 총구에 둘러싸였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떨고 있는 민우를 품에 안고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괴물을 덫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새벽의 심판,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포대교 위 수십 개의 경광등이 붉고 푸른빛을 어지럽게 쏘아대며 지옥도를 연출했다. 최진혁 이사는 자신이 겨누었던 총구보다 더 많은 총구에 둘러싸인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총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탕 하는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추격전의 종말을 알렸다. 최진혁 씨,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윤석환 검사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는 이서연이 탔던 낡은 트럭으로 다가와 떨고 있는 민우를 감싸 안은 그녀를 확인했다. 이서연 씨,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의 묵직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최 이사는 마지막 순간 이서연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이서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려 숨죽여 흐느끼는 민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주며 속삭였다. 끝났어, 민우야. 이제 정말 끝났어. 이서연과 민우는 검찰의 보호하에 즉시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이서연은 지난 10년간 모아온 아버지의 연구 자료, 그리고 강지훈의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를 윤 검사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별채를 탈출하기 직전 오 집사로부터 받았던 물건이었다. 이것은 윤 검사는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오 집사는 김진우 기자가 살해당하던 날 기계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끔찍한 현장을 정리하던 중 펌프 기계 틈에 끼어 있던 이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진실의 열쇠임을 깨닫고 48일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숨겨왔던 것이다.
윤 검사가 즉시 카드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오디오 파일이 들어 있었다. 김진우 기자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강지훈 회장과의 마지막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지훈이 최 이사에게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기자놈, 더는 짓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 최 이사, 자네가 깔끔하게 처리해. 수영장 기계실이 좋겠군. 증거는 남기지 마. 그것은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민우의 그림이 현장을 증명했다면 이 녹음 파일은 배우를 증명했다. 윤 검사는 즉시 강지훈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아침 YJ 그룹 타워는 최 이사의 체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사들은 즉각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일탈을 저지른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축소시키려 필사적이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린 대강당. 강지훈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들 앞에서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YJ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최 이사는 이미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룹은 저 강지훈을 중심으로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윤석환 검사와 수사관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심판자였다.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윤석환 검사가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에 울리도록 선언했다. 강지훈 회장, 김진우 기자,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체포, 나를? 증거도 없이. 윤 검사, 당신이 10년 전부터 나를 물어뜯으려 한 건 알지만 증거가 없잖소. 윤 검사는 그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바라보며 뒤쪽의 수사관에게 고갯짓했다. 강지훈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갑자기 오디오 파일 재생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기자놈, 더는 짓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 강지훈의 목소리, 그의 차갑고 잔인한 명령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던 그 스크린을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아니야.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이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이진혁의 망령 같은 년.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차디찬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그 어떤 법 위에도 군림하는 듯했던 강지훈이 수백 명의 주주 앞에서 무릎 꿇려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서연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서연은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10년 묵은 슬픔과 안도가 교차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 뒤 서울 가정법원 앞 이서연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강민우였다. YJ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강지훈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서연은
강지훈의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오늘부로 민우의 정식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또한 YJ그룹을 상대로 한 특허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로 바이오제닉스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소 겸 사회적 기업을 다시 세웠다. 수익금은 민우와 같이 어른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쓰일 터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다. 이서연은 민우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우는 지난 몇 달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며 많이 회복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환하게 웃을 줄 알았다. 민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낡은 저택이나 끔찍한 그림자가 아닌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잘 그렸네, 민우야. 이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이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 누나. 이서연의 숨이 멎었다. 48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우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희망의 시작이었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가장 소중한 꽃 한 송이를 피워낸 것이었다.